지금 지지율이 조금 변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였던 분을 선택을 하는 거는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죠. 어쩌면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게 이제 한 줄 평인 거거든요. 근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판이 열리면 기웃거리는 건 본능 아닐까요? 지금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게 그래도 이재명을 상대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당내에 그런 인식들이 읽혀요. 네. 저는 헛꿈 꾸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에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준비 모드로 전환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지지율에 이재명 대표로 좁혀진 분위기인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후에 여러 후보군이 각축전을 벌써부터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여론조사에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꿈틀대는 여권 잠룡들의 미래는입니다. 저희 고정 패널이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요즘 이렇게 정치가 굉장히 시끌시끌해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전화 많이 받는데 이제 기자님들의 네. 전화는 끊겼고 제 오랜 지인들의 전화를 많이 네. 받고 있는데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광재야, 너 괜찮냐? 제 안부를 네.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괜찮으신, 저는 잘 지냅니다. 너무 괜찮으신 모습이라. 네, 이렇게 지내고 있고 사실 정치를 한다고 제가 결심한 다음에 정치라는 게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멘탈은 무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잘 지내니까 갑자기 막 저 너무 잘 걱정하지 지내요. 마십시오. 네. 강조하시니까 왜 또 이렇게 마음이 뭔가 갑자기 또 강조를 하시니까 또 네.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그쵸, 정말 많은 엄청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르지만 여권 벌써 대권 주자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변동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계엄 탄핵 국면을 좀 지나면서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지지율이 좀 일단은 사퇴한 후에 좀 많이 낮아진 좀 흐름이고 이제 뭐 홍준표 시장이 조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각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요. 이러한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는 저는 일견 뭐 예측 가능한 수준이고 뭐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급락한 건 한동훈 대표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총합이 있었던 건데 그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완전히 이제 이탈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어쩌면 지금이 최저일 것 같고 저점의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의 문제지 그 다음부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계속해서 이 대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선명성 경쟁을 했잖아요. 보수 네. 적자로서의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범보수 후보로는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범보수 후보로 꼽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도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분을 이제 범보수의 유력한 후보로 꼽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 내지는 한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큰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분은 이렇게 반등을 할 만한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참 괜찮은 분이고 오래 정치도 했었고 서울시장이라는 프리미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수 후보 가운데서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하자면 이제 긁었는데 꽝이 나온 복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이 긁어서 여러 번 긁어봐서. 네, 달고 다른 복권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첨인데 안 팔리는 복권. 그러니까 긁으면 당첨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 비유가 사가는 너무 복권이다 마음이 라는 생각을 아픈데. 했고요.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너무 알 다들 것 같네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지금도 그렇고 뭐 당분간도 사실은 이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뭐 아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중도나 어떤 무당층까지 확장하기에도 한계가 좀 분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서고 계신 것 같지만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금 스탠스를 봐도 그렇고 사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호감도가 크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개혁 보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정통 보수,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고 대통령을 지키고 이런 호위무사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손으로 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기대를 할 텐데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민심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내부의 어떤 지금 현재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가다간 보수 망한다라고 굉장히 수위 높게 망하는 코스라고 정말 정말 수위 높게 자기 반성과 어떤 이 보수에 대한 성찰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은 내부 지지층의 어떤 인기를 얻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분명해 보이죠. 우리 당에 그러면 누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을까를 볼 때는 우리 당이 그 대권 후보를 뽑는 경선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선 룰이 지금 당심 50%, 50% 민심 50%예요. 그러면은 2017년에 어떻게 뽑았냐면 3월 10일 날 탄핵이 인용되고 3월 31일 날 장축체육관에 모여서 뽑았어요. 당심 민심 모두 그때 당시에는 홍준표 네, 대표가 그 압도적이었죠. 당시에는 뭐 왜냐면 경제 후보가 그때 김진태 후보, 뭐 이인재 후보, 그 경북지사를 했던 김관용 지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손쉽게 홍준표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당심 민심 50%씩 하는 룰에서 현실적으로 누가 가능한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나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유승민 후보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50% 당심이 네. 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뭐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홍준표 후보도 당심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적어도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예전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중에 네. 좀 더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좀 간략히 짚어볼까 싶은데 홍 시장님이 이제 확실히 지금 선언하고 나서셨기 때문에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국가 경영이라고 이제 하셨어요. 원래 그 전까지 나는 대구시장이다 외치시다가 요즘 뭐 거의 연일 대선의 꿈을 막 페이스북에 막 구구절절 밝히고 계시는데 굉장히 들뜨신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 이분이 흐름을 보면 탄핵 찬성한 의원 징계하자고 하셨고 이 정부 내내 사실 한 대표를 특히 저격을 하고 윤 대통령에 굉장히 밀착한 그런 메시지를 냈었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제 의심의 시선도 있었는데 결국에 한 자리도 끝내 못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분이 대권의 꿈 과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였던 분을 선택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선택을 못 받을 걸로 보고요. 근데 너무 이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구시정을 돌봐야 하실 분이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그간 어쨌든 뭐 내가 총리로 가겠다 뭐 이런 그쵸. 의사까지도 피력을 했다라는 걸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콩밭에 가 있고 이제 콩밭을 넘어서 거의 뭐 달나라 별나라로 가는 느낌인데
그동안 어떤 보수 정권을 향해서 제대로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직언을 했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도 본인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도 안 하고 서류도 안 받고 이렇게 뻔뻔하게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초밀착 행보를 보였던 분이 여당의 대권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그 정당의 사실은 불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불행이자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나의 세상이다.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만하게 볼 민심이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옹 시장께서 이사 준비한다고 그러니까요. 오늘 이번에 뭐 쓰셨잖아요. 페이스북에 막 이미 너무 앞서가서. 근데 홍 시장님은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2년 대선 후보를 뽑을 때는 본인이 민심에선 이겼는데 당심에서 져갖고 윤석열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뺏겼는데 지금 적어도 당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에서 다소 밀리더라도 당원들의 마음은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당심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 연이어서 어떤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 시장께서는 당심을 바탕으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난동범이라고 했나요? 그렇게도 난동범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도 요즘 굉장히 신나는 느낌이에요. 뭐 BBC 인터뷰 통해서 아주 글로벌리 대선 의사를 밝혔고 사실 이분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다. 사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금의 어떤 지금 이 사태를 뭐 예견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긴 한데 그 여권의 범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만약에 된다고 해도 거쳐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어떻게 가능성 보시는지.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이준석 의원이 일단 어떤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지만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본인이 엄청나게 기여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마저도 스스로 나중에 뭐 개고기 뭐 얘기하면서 개고기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양주구용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고 그렇게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대통령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실은 좀 반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글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선 얘기가 오가는 게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저는 좀 명확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수습하는 데 힘을 좀 모아야 될 때지 내가 나설 땐가? 라고 이제 마치 주인공병에 걸려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 대선 때 본인이 했던 얘기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나서는 거는 너무나 가벼운 행보다.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판이 열리면 그 선거판에 관심 갖고 기웃거리는 건 본능 아닐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이 대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한번 쥐고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라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게 우리 양당 정치에 따른 양자 구도일지 아니면 뭐 조국 신당과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각자의 후보를 내는 뭐 다자 구도가 될지 지금 뭐 누구도 정잡을 수는 없는데 여하튼 이 의원은 여기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가보겠다. 언젠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서 얻은 100만 표의 가치가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값을 쳐야 되느냐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여기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강하게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수 통합이나 중도 보수 단일화라는 구심력이 크게 작용할 텐데
그 구심력으로 빠져들을 거냐 아니면은 원심력을 갖고 계속 갈 거냐는 본인의 득표 확장력, 그러니까 100만 표가 아니라 정말 500만 표도 얻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점이 확신이 된다면 그냥 가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100만 표가 이게 300만 표, 400만 표가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여러 가능성들을 보고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원심력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도 이 대선, 만약에 이제 대선이 네.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 개혁신당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보수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개혁신당 내부에서 좀 생각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도 실제로 허은하 대표와 그쵸, 이준석 뭐 의원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갈등이 표면화가 됐고 거의 뭐 당이 이준석파와 허은하파 이렇게 좀 나뉘어서 뭐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게 크게 보면 노선의 차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짚어주신 대로 개혁신당 자체로 살아남아서 독자 플레이 또는 독자적인 정치를 해가야 된다라는 노선이 있을 거고 뭐 이른바 자강론이 있는 거고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의 어떤 다시 돌아가는 거 이제 연어가 이제 다시 돌아가듯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선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으로 다시 어떤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혁신당 내부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혁신당의 지금 조국 대표가 영어의 몸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나오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면 독자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독자 후보를 못 낸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흡수 통일되는 거 아닌가? 합당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그게 다자구도로 갈지 양자구도로 갈지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의 선택도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더더욱 이번에는 어떤 단일화 움직임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이제 당대당의 완전한 이제 통합까지 갈지는 봐야겠지만 어떤 그냥 선거 연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난 재선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가졌던 그 트라우마는 너무 적은 표차를 우리가 졌다라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적은 차이가 너무 큰 이제 후과를 불러왔다라는 점에서 어떤 진보 진영 내에서 단일화에 저항을 하거나 좀 단일화 국면에서 지나치게 파열음이 많이 나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상대 진영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전략적인 판단이 좀 빠르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신나고 들뜰 수도 있겠다 싶은 포인트는 어쨌든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럴 경우에 여권이 일단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권에서 밖에 당 밖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준석 의원의 경우 개혁신당에서 좀 오히려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좀 빨리 합당을 하든 했더라도 좀 이런 탄핵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이상 좀 개혁신당 후보로 조금 세력을 최대한 키우다가 뭔가 이제 막판에 어떤 연대나 합당이든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는 방식이 조금 그래도 여권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방안 아니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된 거죠. 독자 신당을 만들었고 그래도 적어도 3명의 의원을 확보하게 됐고 지난 대선에서 23만 5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는데 100만 표를 전국 선거에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범보수 단일화 후보가 되긴 어려울지 몰라도 그 후보에 못지않은 버금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끝까지 그 부분을 레버리지 삼아서 뭐 이번 선거든 아니면 다음 선거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 나가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본인이 후보가 되는 건 좀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준석 의원. 저는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뭐 우리 당에서 찾으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홍 시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지금은 뭐 정치권에서 조금 관심 밖에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언제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불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후보들은 약간 탄핵에 좀 유탄해서 자유롭게 어려운 반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 혼자 지금 생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보수 단일 후보로 이준석 전 대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2021년인가요? 당대표 선거에서 기가 막힌 또 뭐 역전 홈런을 치기도 했었으니까 뭐 사실 정치라는 게 지금 3달 후, 5달 후 일을 예측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뭐 한 달 전에도 이런 얘기 할지는 몰랐잖아요, 네, 전혀. 근데 뭐 중도에서의 확장성이 있을 거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담도 못 넘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사실 그 그러니까 부분이 좀 네, 뭐 계엄 사태에서 그동안 어떤 이준석 의원이 보여줬던 그 정치적인 네. 발언과 행동력에 못 미치는 어떤 네.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만약에 이제 등판을 하면 그 사진이 소환될 거예요. 같이 이제 손 붙잡고 후드티 입고 이제 손을 맥주 같이 번쩍 마시고 들고 있는 그 사진이 소환되면서 어쨌든 이번 그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사실 표를 줄 수가 없죠. 유승민 전 의원이 약간 다시금 소환이 되는 거는 사실 그가 정말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강하게 비판해서 야당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또 이분이랑 또 안철수 의원도 어떤 잠룡으로 계속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가 아니라 경선 시절에 이 경선 시절에 그 짤이 엄청나게 요새 인기더라고요. 그럼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거부터 맞습니다. 해서 그 2017년에는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어요.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막 세탁기를 돌려야 된다느니 뭐 한번 빨고 나왔다느니 이런 식으로. 근데 2022년에는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천공이라든가 왕자라든가 뭐 전두환 정치 잘했다 뭐 이 얘기를 비롯해서. 근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진 보수 확장 아니면 따뜻한 보수 이런 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당내에 유승민 후보가 당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대 50인데 당에서는 무조건 지금 홍 시장은 야 당심에서 내가 뭐 한 60, 70% 먹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홍 시장과 만약에 당심을 놓고 경쟁한다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참 이 보수는 전략적인 선택을 못한다. 이번 판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지금 경쟁력이 높은 중도를 끌어올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잘하는 게 약간 제 생각에는 뭐 전라도나 광주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잘한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참 보수는 이게 한번 밉다고 찍히면 이게 참 배신자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맨날 암기했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는 진보 진영은 이재명 게이트, 뭐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부패 스캔들이 있는 거고 우리 보수 정당은 오히려 분열. 예를 들어서 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자유통일당과 이 아스팔트 우파 이런 분들과의 이 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구를. 이제 보수는 무속과 부정선거 운동으로 망한다고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보수가 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속도 안 믿고 부정선거도 안 믿어요. 좀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막 비판을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쓰신 메시지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좀 통탄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2024년에 무속과 뭐 보살과 도사와 법사와 그다음에 이제 뭐 부정선거에 잠식된 이 보수 진영을 보면서 뭐 상대당이지만 갑갑한 마음입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정당이. 그런데 그 노력이 지금 계엄 하나로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고 참 안타까운데 저는 부정선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 고백. 그래서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정말 치러지게 된다면 이제 탄핵 직후일 거라 일단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지금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게 그래도 이재명이 상대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당내에 그런 인식들이 읽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굉장히 오판일까요? 사실 네. 저는 헛꿈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을 잘 하고 진짜 뭐 다 같이 무릎 꿇고 각고대제를 며칠씩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사실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이 계엄의 전말이라고 하는 게 뭐 군내 사조직 문제까지도 불거지고 있고 뭐 그 핵심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뭐 또는 뭐 보살님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민간인이자 뭐 이런 어떤 무속에 관여된 사람이 이제 이것을 비선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어떤 이런 전말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어떤 귀책사유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지면 다시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민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개혁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뭐 쫓겨나고 내려가고 밀려나고 왕따 당하고 이러고 있고 결국에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 배신자다라고 나서서 낙인 찍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게 이 정당의 현 주소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상대적인 게임이에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아주 명확한 상황 인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갤럽 지지율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8%, 우리당 24%였어요. 2배. 네, 2배 차이였는데 그런데 대권 후보 지지율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37%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11%포인트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냐? 민주당은 믿을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도 진영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얘기하는 사실 이번 선거가 누구나 우리 당이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실형을 받은 상태에서 단순히 자기가 아직 나는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것을 무기로 대선에 나온다. 이러면 판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그 반 이재명 연대가 정말 이 보수와 그 이준석 및 개혁신당과 혹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 정말 이제 당 밖에 이재명 대표를 조금 원치 않는 어떤 세력이 모두가 다 규합을 해서 한 후보를 정말 내서 싸워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이제 지금 다들 나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서로가 내려놔야 되기도 하고 이제 당끼리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와 단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말씀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선거연합이라는 게 구축된 거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있었고 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됐고 윤석열 뭐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선거연합이 있었는데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왜 어려워졌냐? 선거연합이 하나둘씩 해체된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그 지지자들이 48.5%가 계속 줄어서 지금 뭐 20% 초중반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이게 해체되는 건 쉬운데 복원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려면은 정말로 공동의 목표, 큰 공동의 목표에서 작은 차이는 무시하고 같은 편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작은 차이가 결국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처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어쩌면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뭐 전략을 쓸 고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이제 보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게 이제 한 줄 평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뽑혔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어떤 친윤계 의원들이 핵심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전에 저는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0대 50이잖아요. 이 대선 경선도. 저는 그 룰도 손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친윤계 주류가 어떤 방식으로든 뭐 유승민 전 의원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당심을 갑자기 대폭 늘린다던가, 과거 뭐 김기현 대표 당심 100%로 전당대회 치렀던 것처럼 저는 룰에 손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당내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선을 치른다라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보수에 대한 자성과 뭐 반성, 뭐 변화 이런 얘기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당내에서 탄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당의 후보 경선 룰이 50대 50으로 정해진 게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거 손대해서 지난번처럼 뭐 당신 100%로 하겠다. 아니면 당신 뭐 80% 민심 20%로 하겠다. 이러면은 정말 곤란할 것 같은데, 혹시 진짜 우리 박채호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지켜보시죠.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 김기현 대표 때도 당신 100%뭐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도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뭐 그럴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 룰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저희가 관심 또 갖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얘기를 할 일이 설마 있겠죠. 정말 설마 거기까지 가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너무 많아갖고 설마에 많이 잡았죠 저희가. 그쵸. 정말 많이 잡혔어요. 제가 계엄령만 해도. 그 대선 주자들은 이렇게 약간 혼자 꿈틀꿈틀 지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에 조경태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라디오에서 이게 내년이 이게 대선이 아니고 만약에 총선이라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이러고 있겠냐. 막 정말 막 몇만 배를 하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대선은 또 대선보다 나의 자리가 더 중요한 의원들의 어떤 그런 또 태도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지금의 상황을 두고서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남아있어서 현역 의원들이 이 문제에 문제되지도 조금 않아요. 둔감한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일정 부분 그런 평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집만 잘 지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내 집만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다 그 내 집이 거의 수도권의 의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들어온 의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지금까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게 대선이 한 150일 정도 남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이제 아까 이제 안철수 의원들의 라디오에서 150일 정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90일 정도 걸렸고 이제 조기 대선 60일 정도 하면은 한 150일 네, 한참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참 사실은 또 설마 많이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지켜보는. 생각해보니까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살짝 언급을 했는데 다들 별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안철수 의원은 뭔가 출사표는 늘 잘 던지시지만 마지막에 늘 이렇게 발을 빼시는 모습.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또 출마에 기여하신 부분이 그렇죠. 또 막판 단일화가 기여를 했죠. 단일화 절대 안 한다더니 나중에 단일화 하셨잖아요. 솔직히 뭐 지금 탄핵에 뭐 찬성표 던져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뭐 행보였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분도 이준석 전 대표처럼 이분도 사실은 대선 때 엄청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당 후보군 중에 지금 지난 대선에 기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핵심적인 그렇긴 하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2012년 대선 때부터 언급이 됐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국민이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좀 정치를 많이 해보고 잘 알고 오래 아는 사람 뽑아야겠다 또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 출신은 안 된다 이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의원이 내걸었던 그 새정치가 사실은 헌정치였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생각하거든요. 아, 우리 후보에 대해서 너무 혹평하셨는데 저 다음 시간에는 민주당 후보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